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13위 공개합니다. 그녀의 죽음 속 가려진 진실. 2012년 3월 24일 미국 일리노이주 카본데일 리치 민턴이라는 남성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깨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인 몰리 마리가 자신의 방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방에서. 게다가 전 여자친구?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면 사실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하필 또 자기 집에서 왜 총상을 입고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총을 쏴서 그러면 죽인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마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컴퓨터에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 게다가 침실에서 유서로 판단되는 편지까지 발견되면서요. 마리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유족들은 타살을 의심,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뭐 자살을 검색하고 유서까지 있다라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그걸 의심한다는 얘기는 뭐 다른 얘기가 있나 보죠? 뭔가 이제 증거가 있다는지 아니면 강하게 의심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자, 그렇습니다. 유족이 주장하는 타살의 증거 첫 번째. 먼저 민턴과 마리는 연인일 당시에 자주 싸워서 갈등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하필 헤어진 전 남자친구 민턴의 집에서 사망한 것을 수상히 여겼는데요. 심지어 마리의 손톱에서 민턴의 DNA가 발견. 민턴의 옆구리에서 무언가에 긁힌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아 그러면 둘이 일단 싸우긴 싸웠다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긁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서가 있잖아요 여기는. 자, 타살 증거 두 번째. 마리의 유서라고 추정했던 편지는 사망 직전이 아니라 1년 전 마리가 투병 중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타살 증거 세 번째입니다. 총상이 발견된 곳은 마리의 왼쪽 머리였지만은 마리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쪽으로 자살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게다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분명히 손에 발사흔이 남아있을 텐데 마리의 손에는 발사흔이 없었고요. 총에서도 마리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되게 이상한데. 이 정도 증거면은 정말 타살을 의심해 볼 만하거든요. 사실 총은 다른 손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뭐 근접이니까. 근데 일부러. 그렇다 해도 발사흔이 안 남아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하. 그리고 그렇지.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사람인데 뭔가 손톱에 긁힌 자국이 있고 손톱에 DNA가 나왔다는 것도 그렇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아 얘기거든요. 그렇지. 거기는 분명히 거짓말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 거의 CIA급인데요. 자, 하지만 민턴은 술에 취해 자느라 총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옆구리의 상처는 마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생긴 상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턴에게도 화약 잔여물 검사를 실시했지만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민턴이 죽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애매하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결국 민턴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요. 2013년 8월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는데요.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타살의 단서들. 과연 그녀가 자살한 게 아니라면 대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범죄와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10위 공개합니다. 13분 사이에 사라진 그녀. 2004년 4월 1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패트리스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패트리스가 사라질 당시 미용실 카운터 금고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었고요. 경찰이 그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오전 11시 37분에 미용실로 걸려온 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11시 50분 이후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못한 걸로 보아 패트리스는 13분 사이에 감쪽같이 실종된 건데요. 와 13분 사이에? 그럼 납치된 거네. 13분 새에 사라졌다면 차에 납치를 해버린 거지.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일단 강도 사건이긴 한 것 같은데. 아, 강도의 납치. 자, 그리고 약 2년 뒤 안타깝게도 미용실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패트리스의 시신을 발견. 당시 CCTV는 없었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2명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살인 전과자 게리 힐턴. 그는 이전에도 다른 미용실에서 비슷한 범행을 벌인 적이 있으며 과거 시신을 유기한 장소 중 한 곳이 패트리스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이라서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패트리스를 죽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것은 연쇄 살인범 제레미 존스. 아, 그 조지아의 미용사? 내가 납치해서 강에 버렸는데. 제레미는 다른 살인 사건 조사 중 자신이 패트리스를 죽였다고 자백.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미용실 위치와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러면 두 번째 용의자는 범인 맞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네.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사람 같은데. 자, 사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 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종 전 늘 그녀가 끼고 있던 이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겁니다. 뭐야? 야, 이거는 치정 아닌가요, 그러면? 반지가 너무 고가였으면 이제 강도였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 있어요? 자, 패트리스의 아들에 따르면 새 아버지가 범인일 거예요. 엄마는 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요. 자, 패트리스는 20살 연상의 롭과 재혼. 자,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재혼 가정처럼 보였지만 롭은 패트리스의 아들과 갈등을 빚었고요. 특히나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에게 집착했습니다. 아, 이에 사건 발생 전 패트리스는 이혼을 결심. 자, 그리고 정말 수상한 점은 롭은 아내가 사라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집에 자물쇠를 교체하고 아들을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야, 일단 거기서 무조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오. 상황이네. 하지만 롭은 아내를 사랑했다며 강하게 반발. 그리고 패트리스가 사라진 그 13분 동안 주유소에 갔다고 밝혔고요. 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지만 일각에선 그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계획한 뒤 청부살인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어디선가 완전 범죄라고 착각하고 있을 범인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현장엔 흔적이 남습니다. 행동도 남죠.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범죄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3위를 공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미국 일리노이주. 짐은 6살 된 아들 티모시의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어머, 어머님이 급한 일 있다고 아침 일찍 오셔서 티모시 데려갔어요. 짐은 아내 에이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야, 이건 뭐지? 엄마가 애를 납치한 거예요? 둘 다 없어진 거예요? 둘 다 납치당한 둘 걸 다 수도 없어진 있지. 거지. 가정 불화가 있어서 뭐 아이를 데리고 엄마 가출한 걸 수도 있고. 아하.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이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에이미는 한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 사인은 놀랍게도 자살이었습니다. 에? 하지만 에이미와 함께 사라졌던 아들 티모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야? 티모시는 실종? 실종입니다. 아, 이게 나 저런 게 너무 싫어.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도중에 밝혀진 뜻밖의 사실. 사건 발생 전 짐과 에이미는 부부싸움이 잦았고요. 아하. 심지어 사건 당일 아들 티모시를 등원시키기 직전에도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설마 그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한테 폭행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심하게 해서 네.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기 아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을 했으면 끝까지 아들을 지켜야지 왜 자기가 자살을 해? 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다투긴 했지만 남편 짐의 폭행 정황은 없었고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유서 한 장이 발견됐는데요. 티모시는 무사할 거예요. 제가 잘 돌봐줄 사람들에게 티모시를 맡겼거든요. 이후에 경찰은 티모시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티모시 행방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결국 티모시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왜 떠나게 됐고 대체 티모시는 언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지금도 살아있는 거긴 한 건지 이 모든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엄마뿐이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으니 그야말로 이건 알 수가 없는 사건이 되버려요. 그렇습니다. 미 국립실종아동센터는 지난해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16살 티모시의 모습을 공개하며 지속적으로 제보를 호소. 아빠 짐은 아들이 돌아올 거라 굳게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어린 소년 티모시 핏젠.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죄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2위를 공개합니다. 한밤중 혼자 사라진 아이.
1991년 7월 일본 7살 이시마이는 집에 놀러 온 친구 2명과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얘들아 굿모닝. 그런데 우리 마이는 어디 갔니? 한밤중 부모님과 조부모님 거기에 친구들까지 함께 있던 집에서 마이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해요? 납치당한 거라고 보기에는 친구들은 또 그냥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집에 가족들도 다 영문도 모르고, 있다며. 그죠? 마이만 유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사람 자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괴를 당한 거라면 보통은 범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납치범으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자, 마이는요 밤중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겁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집 밖에 나갈 일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마이와 한 방에서 잠을 잤던 친구들의 결정적 증언에 따르면 어젯밤에 마이가 어떤 남자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마이의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함께 생활하던 K가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헐? 마이가 실종되던 밤 K의 행적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전철 막차가 끊겨서 택시 탔어요. 근데 친구 못 만나서 첫차를 타고 다시 돌아온 거라고요. 뭔 말이에요, 이게? K는 한밤중 집을 나섰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갔다 왔어? 자, K는 수상한 행적에 2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았지만 그날 밤 K가 탑승했던 택시 기사의 증언으로 알리바이를 입증,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은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 후 마이 실종 당일 함께 잠을 잤던 두 아이들이 또 다른 증언을 하게 됩니다. 뭐야? 저희가 게임할 때 K가 마이한테 밤 12시에 같이 놀러 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야? 범인이야? 이상하네 그러면. 범인이네. 하지만 이미 2달이나 지난 아이들의 증언에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끌어낸 이야기라고 단정지었는데요. 마이의 아버지는 회사까지 관두며 범인을 찾는 데 몰두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이 났고요. 마이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 이거는 K가 너무 의심돼요, 저는. 심증으로는 뭐 K가 범인이죠, 사실. 진짜 난 모르겠다. 정말 너무 무섭다. 벌써 31년이나 지난 이시마이 실종 사건. 일본의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불립니다. 도대체 누가 왜 마이를 데려간 것일까요? 자,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6위 공개해 주세요. 지옥문 카타콤의 실종 미스터리.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 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14위 공개해 주세요. 영국 락 역사를 뒤흔든 실종 미스터리. 영국 유명 락밴드인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9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브리팝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 2월 기타리스트 리치 제임스 에드워즈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아침 7시에 체크아웃을 한 뒤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2주 뒤 에드워즈의 차가 영국 사우스 글로스터셔 지역의 서번강 근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정비소는 뭐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소위 자살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했으면 차는 왜 또 거기가 있어요? 그러게. 하지만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요. 자살인지 아니면 또 실종인지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편 그를 두고 떠도는 무수한 소문들. 어딘가에서 자살했을 거야. 아, 원래 정상이 아니었잖아. 사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으면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심했습니다. 리치 에드워즈는 음악 잡지 인터뷰 중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갑자기 우리 락은 진짜라며 면도칼로 자신의 팔에 어머. For Real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구나. 그리고 1994년에 발매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3집 The Holy Bible은 90년대 영국 락 앨범 중에서도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인데요. 하지만 이 앨범으로 인기를 얻은 뒤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자살이라고 단정 짓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리치는 실종 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주 동안 42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에 그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실종 13년 만인 2008년 11월 23일 그는 공식적으로 리치 에드워즈의 사망 추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룹 멤버들은 그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꼭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할 거라고.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5위를 공개합니다. 히로시마 일가족 증발 사건. 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뭐죠 이게?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꼬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1일 공개합니다. 사라진 소녀들의 시그널. 2014년 3월 29일 네덜란드인 두 친구 22살 리잔과 21살 크리스. 두 친구는 파나마의 보케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울창한 자연에 반한 두 친구.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이 키우는 개 블루와 함께 하이킹을 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고 데리고 갔던 반려견 블루만 혼자 집에 왔습니다. 뭐죠? 왜? 경찰들은 곧장 수색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녀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결국 파나마 당국은 특수부대를 동원, 그리고 두 소녀의 모국인 네덜란드 경찰팀까지 가세해 수색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일 동안 숲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그녀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아,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저기 뭐 산인데. 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런데 그녀들이 실종된 지 10주가 지났을 무렵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리잔이 메고 나간 파란색 가방이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가방이 발견된 곳은 홈스테이 지역인 보케테에서 걸어서 무려 15시간이나 걸리는 한 강둑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83달러와 여권, 물병, 카메라, 속옷, 그리고 스마트폰 2대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역추적을 시작했죠. 그녀들이 하이킹을 떠난 날은 4월 1일. 그런데 하이킹 시작 몇 시간 만에 그녀들은 네덜란드와 파나마의 응급 전화번호로 긴급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전화 연결에 실패. 하지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후 7일과 10일 사이에 긴급 전화를 한 횟수가 무려 77번.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이었는데요. 카메라 안에는 하이킹을 떠난 4월 1일 즐겁게 등산로를 오르는 두 소녀의 모습도 담겼는데 근데요? 실종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8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2분 간격으로 깜깜한 숲속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사진이 90여 장. 그리고 그 사진 안에는 크리스로 추정되는 피 묻은 머리 사진까지. 어메. 그리고 2달 뒤엔 뼈 33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그중에 28개는 리잔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녀들이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요. 하지만 발견된 뼈에선 동물의 흔적 하나 없이 마치 사람이 표백이라도 한 듯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녀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진실은 말없는 두 소녀와 강아지 블루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9위 공개합니다. 여대생 실종, 수상한 그날의 흔적. 2004년 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여대생 마우라 머레이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날과는 어딘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상한 행적을 지금 뒤쫓아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교수님께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종 뒤 조사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3시 반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고 캠퍼스를 나갔고요. 그리고 10분 뒤인 3시 40분에 ATM기에서 280달러를 인출한 것이 확인됩니다. 저렇게. 찍혔죠. 이때 CCTV 속 그녀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 그녀는 뉴햄프셔주의 하버힐 112번 국도에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운전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방금 보험사와 연락했습니다.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사 결과 그녀는 보험회사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건 뭐죠? CCTV에도 지금 혼자 찍힌 모습뿐이고. 네. 자, 그리고 일부러 도로에서 상황이 발생됐는데 경찰도 필요 없다. 그렇죠. 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7시 46분경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우라 머레이는 차만 남겨둔 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만 갖고 이미 사라진 상태. 이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끝내 의문으로 남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8년 뒤인 2012년 아이디 112dirtb라는 한 유저가 너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누군가 차 안에서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한 남성이 누군가 조롱하듯 웃더니만 깜짝이야. 해피 애니버서리 기념일을 축하해라는 문장이 뜹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는 2012년 2월 9일. 그날은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영상을 올린 사람이 네.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 아니면 뭐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제목은 아예 마우라 머레이. 뭐야? 이 영상에는 브레튼 우즈 리조트 티켓 한 장이 있었는데 그 티켓에 찍힌 날짜는 그녀가 실종된 이틀 뒤인 2004년 2월 11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브레튼 우즈 리조트 근처에 안매장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저거는 저 주변을 좀 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저 알든 올슨을 잡았는데요. 잡았어요? 당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의문의 동영상은 그녀의 실종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혹시 당신이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말이 다 맞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 오늘 그 착각을 제대로 깨드리겠습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19입니다. 택배 실종 사건의 전말. 2014년 8월 영국 잉글랜드의 노팅엄. 영국 왕립 우체국에 사람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아니, 2주가 지났는데 택배가 안 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편지, 소포 등의 우편물을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저 정도면은 파업한 거 아니에요? 뭐 유럽에는 가끔 뭐 공공기관 파업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체 뭘까요? 이 전무후무한 택배 대란에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 그리고 얼마 뒤 범인이 잡혔는데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범인의 정체는 집배원이었습니다. 집배원 샌딥 싱의 집 쓰레기통과 자동차에서 사라진 우편물들이 발견된 건데요. 아니, 배달을 해야 될 분이 이거 뭐 훔쳐서 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아, 훔쳤다고 그거를? 집배원 싱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가로챈 이유. 아예 우편물이요. 너무 무거웠다니까요. 아니, 이거는 뭔 소리야? 오늘 뭔 소리야 19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잖아요. 당연히 물건이면 무게가 나가는 거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자,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얼마 전에 싱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 상실감에 몸무게가 19kg이나 줄었답니다. 어이가 없네. 그래서 갑자기 살이 빠져서 힘도 없는데 무거운 우편물 가방을 들기가 너무나도 버거웠답니다. 애야 뭐야? 아니, 그러면 일을 관둬야죠. 제 말이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무려 279건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건요. 아이 뭐 그냥 다 스팸 편지 같은 거였어요. 이거 내용을 봤니? 아니 중요한 계약 서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걸린 뭐 서류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배원 싱의 어이없는 만행과 그의 황당한 변명까지 세간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해 다들 피해를 입었다. 집배원으로서 자격 상실, 당장 해고해라! 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집배원 싱은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됐고요. 당연하죠. 2015년 2월 영국 법원은 싱의 우편물 절도와 배달 지연 혐의를 인정. 200시간의 무급 노동과 약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우편물을 버린 집배원. 싱,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꼭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달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도 납치범이 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아동 납치 사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애를 납치할 수 있어? 가만 안 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애를 데려가겠다는데 납치라니 말이 돼? 과연 타인이 아닌 부모도 납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인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한국인 B씨. 당시 자녀는 엄마 A씨와 함께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에서는 자녀의 거주지를 A씨의 거주지로 지정, B씨와는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조치에 따라 자녀와 한 달간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면접 교섭 기간이 지났는데도 B씨는 자녀를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요.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어머. 이에 한국 법원은 B씨에게 양육자인 아내에게 자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지만 B씨는 끝까지 거부. 결국 2016년 남편 B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 양육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2021년 대법원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친부인 B씨는 면접 교섭권부터 법원의 각종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무엇보다 자녀가 엄마와 연락도 못해서 언어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양육권자인 엄마와 유대관계가 상실된 점, 그리고 자녀의 복리, 즉 행복과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B씨의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두 분이서 합의하시거나 가정법원 가셔가지고요. 친권자 혹은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시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